단종의 옥자를 훔쳐낸 잔혹한 권력욕의 화신, 핏줄을 배신한 희대의 악당.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굳게 믿고 있는 수양대군의 진짜 얼굴이 사실 그 누구보다 형인 문종을 경외했고 사냥만을 즐기던 자유로운 무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문제는 당대 조선에서 가장 완벽했던 군주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지자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늙은 신하들이 왕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끔찍한 수모가 왕족들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날 궁궐의 권력은 단순히 비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핏줄의 주인을 제쳐두고 신하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린 철저하게 기울어진 저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권력에 미친 찬탈자의 뻔한 악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종서의 발 아래서 짓밟히는 이씨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먼저 칼을 뽑아야만 했던 수양대군의 처절한 생존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 뽑아든 방어의 칼은 멈추는 법을 몰랐고 결국 지켜야 할 어린족과 단종의 목까지 겨누게 됩니다. 무엇이 이 유쾌한 무인을 피 묻은 세조라는 괴물로 만들었는지 1453년 한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계유정난의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수양대군은 왜 처음부터 야심가가 아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가 평생 우러러보았던 완벽한 군주 문종의 존재에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로서 학문적 깊이와 온화한 인품, 국가를 통치하는 탁월한 행정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목이었습니다. 문종과 수양대군의 우애를 다룬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해 보면 현대의 해석 중 하나는 수양대군이 형에게 열등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안도감과 든든함을 느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수양대군은 골치 아픈 정치를 문종에게 온전히 맡기고 자신은 산과 들을 누비며 활시위를 당기는 사냥꾼의 삶을 즐겼어요. 완벽한 1인자가 존재하는 질서 안에서 2인자인 수양대군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역할은 바로 권력의 무관심한 방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질서는 아주 갑작스럽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숲의 생태계는 통째로 요동치는 법이에요. 즉위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문종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옥좌에는 12살의 소년 왕 단종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문제는 단종 주변에 그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어머니 현덕 왕후도 할머니 소원 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 거대한 공백은 궁궐 내부의 치명적인 왕권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옵니다. 주인이 어리고 수렴청정을 해줄 어른마저 없으니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 허공을 떠돌기 시작한 거죠. 권력은 절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들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거대한 손을 뻗은 것은 선대왕의 유언을 받들었다고 주장하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왕권의 공동화는 곧 권력의 저울이 신하들 쪽으로 맹렬하게 기울어졌음을 의미했어요. 김종서 일파는 국정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황표정사라는 기형적인 비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신하들이 미리 인사안이나 중요 결정 문서에 노란 점을 찍어 올리면 어린 단종은 그저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덜 정비된 행정 규칙과 국가 생존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경험 없는 단종을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것은 관료들의 책임이자 의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대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수양대군과 왕족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현대의 경제 논리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대 그룹의 창업주가 죽자 이사회를 장악한 전문 경영인들이 어린 후계자를 골방에 가둬두고 그룹 전체를 삼켜버리려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비쳤던 거예요. 신하가 왕의 결재권을 대신한다는 것, 그것은 국가의 주인이 왕실이라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씻을 수 없는 수모였습니다. 김종선은 힘 있는 왕족들이 정무에 개입할까 두려워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을 잠재적 영목군으로 취급하며 철저히 감시하고 배제했어요. 기록은 신하들의 충신만을 강조하지만 이 무언의 압박은 종친들의 자존심을 심장 밑바닥부터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형 문종의 나라가 이제는 몇몇 늙은 신하들의 발 아래에서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냥터를 누비던 맹수, 수양대군의 내면에서 분노와 공포가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만 했습니다. 사방에 덫이 깔린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히 자신을 바보로 위장해야 해요.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서늘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는 척 매일같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명나라 사신기를 스스로 자처하며 신하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료에 적힌 그의 호탕하고 거침없는 행보 뒤에는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도의 생존 본능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실없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집 뒷방 한 구석에서는 한명회 관람 같은 책사와 무인들이 모여들며 조용히 호랑이의 이빨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목줄을 완전히 조이기 전에 내가 먼저 김종서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비장한 결단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은 이씨의 나라가 아니라 김종서의 나라가 된다. 바로 이 끔찍한 공포가 수양대군이 칼을 뽑게 만든 진짜 트리거였습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은 그가 처음부터 옥자를 탐했다고 단정짓지만 현대의 정치 심리학적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왕실의 생존과 핏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제 공격을 택했다고 분석해요. 먼저 배지 않으면 조카 단종은 영원히 꼭두각시가 되고 자신은 언제 역모로 몰려 사약을 받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가문이 신하들에게 잡아먹히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악귀가 되겠다. 마침내 자유를 즐기던 사냥꾼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냥터를 산과 들이 아닌 한양도성 한복판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뛰어난 사냥꾼은 먹잇감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단숨에 급소를 타격해요.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소수의 수하들만 이끌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종서의 집을 예고 없이 급습하여 늙은 재상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군사 전술로 치면 적의 뇌를 가장 먼저 마비시키는 참수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격을 시작으로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반대파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 추풍낙엽처럼 베어나갔습니다. 신하들에게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잔혹한 피의 무게를 통해 단숨에 수양대군 쪽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어요. 권력은 다시 왕족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리적 지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조카를 죽이지 않았어요. 1455년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옥자를 물려받아 세조로 즉위한 뒤에도 그는 조카를 상왕으로 예우하며 궁궐에 머물게 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명분 쌓기라 비판하지만 현대의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세조 내면에 남아있던 깊은 연민이자 마지막 타협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은 신하들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함이었지 결코 조카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현대 기업으로 치면 회사를 강제로 빼앗은 삼촌이 조카를 명예회장 자리에 앉혀두고 자신의 알량한 죄책감을 덜어내려 한 것과 같습니다. 피는 내가 묻혔지만 형님의 유일한 핏줄인 너만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것은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외면하고 싶었던 한 삼촌의 처절하고도 위태로운 자기합리화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타협의 환상은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이라는 괴물의 진짜 룰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 살아있는 전직 군주는 그가 아무리 힘이 없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끝없는 반란의 깃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은 그 자체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었어요. 단종 본인에게 터질 의지가 없었어도 세조에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든 단종이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세조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세조가 느꼈을 절망감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조카를 살려두는 자비가 곧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공신들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턱 밑까지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세조는 완벽한 트롤리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차의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나를 따른 수백 명의 공신과 내 아들들이 죽고 선로를 바꾸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님의 유일한 아들 단종을 내 손으로 치어 죽여야만 해요. 결국 세조는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조카를 지키겠다는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첩첩산중 영월로 유배를 보낼 때 권좌에 앉은 세조의 마음은 결코 오만한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권에 맞서 왕실을 지키겠다며 빼어든 방어의 칼날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장 경외했던 형 문준종의 심장부를 찌르는 끔찍한 자기 모순.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교지에 붉은 도장을 찍던 날 세조는 단순한 권력욕의 화신이 아니라 자신이 시동을 건 쿠데타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갈려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한 명의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왕실의 자존심을 지키려던 수양대군은 결국 스스로 가문의 정통성을 부수고 혈육을 참살한 세조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옥좌를 차지하고 억눌렸던 왕권을 다시 강력하게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 야사와 후일담에 따르면
세조는 매일 밤 자신이 내치고 죽여야 했던 어린 조카와 조카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면의 끔찍한 스트레스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은 온몸을 뒤덮는 지독한 피부병으로 발현되어 그를 평생 고문했어요. 겉으로는 조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피를 나는 조카를 죽였다는 업보의 블랙홀에 빠져 끝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찬탈자의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의 법정이 열리면 당장의 날카로운 칼날보다 축적된 명분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세조는 분명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가 시스템을 재건한 능력 있는 군주였어요. 그러나 훗날 조선 후기의 살림학자들은 철저한 사료 비평을 바탕으로 세조를 패륜적 찬탈자로 완전히 규정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실의 위엄은 씻을 수 없는 핏빛 오점으로 남았고 억울하게 죽은 단종은 훗날 완벽히 복권되어 영원한 동정과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조가 철퇴로 억눌렀던 명분과 의리는 조선 내내 가장 강력한 사상적 기둥으로 부활했어요. 칼로 세운 권력은 짧고 대의 명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역사가 냉정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문종이 떠난 그날 궁궐의 권력은 단순히 비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제쳐두고 김종서 일파가 모든 결재권을 독점해버린 철저하게 기울어진 저울이었어요.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는 수모를 참지 못해 수양대군이 뽑아든 방어의 칼. 그러나 그 생존을 위한 반격이 결국 유일하게 사랑했던 형의 아들마저 제 손으로 베어야 하는 잔혹한 궁궐의 권력은 단순히 비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제쳐두고 김종서 일파가 모든 결재권을 독점해버린 철저하게 기울어진 저울이었어요.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는 수모를 참지 못해 수양대군이 뽑아든 방어의 칼. 그러나 그 생존을 위한 반격이 결국 유일하게 사랑했던 형의 아들마저 제 손으로 베어야 하는 잔혹한 궁궐의 권력은 단순히 비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